예, 사고 표현 공부하죠. 9주차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8주차에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특히 뭐 사형제도의 인간학적 뭐 고찰을 중심으로 사형제도를 이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8주차 수업 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지가 선이고 유지가 선인가 절대선인가 폐지가 절대선인가 그건 자신할 수 없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업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사고 표현이니까 그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8주차에 주로 살폈던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고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점을 이제 주로 그 지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또 달리 볼 수 있습니다. 8주차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9주차에도 사형제도 관련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예, 이렇게 이제 김천수 성균관대에서 강의하시는 김천수 교수님인데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철학논총 제26집 4권 제4권 네, 그 실려 있는 뛰어난 글인데 우리 사고표현 9주차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29페이지 분량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죠. 그래서 9주차 그 자료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이제 수업 영상은 30분씩 1, 2, 3차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예, 1차시입니다. 일단 구조 1차시. 이 글은 우리 김천수 교수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국가 공동체의 유지라고 하는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국가 형벌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국가 공동체 유지라고 하는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국가 형벌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의 유지라고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얘기죠.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국가 형벌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법으로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국가 공동체 유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 목적의 어떤 정당성의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의 이제 수단으로서의 국가 형벌권의 필요성 역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물론 이 지금 김천수 교수님의 글은 8주차의 사형제도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처럼 고찰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제 주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8주차의 그 인간학적 고찰에 비하면 이번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은 조금 더 균형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글입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좀 보면서 주장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논증의 구조를 일단 보는 거죠. 알겠죠? 내용과 함께 그 논증의 구조를 보아야, 그걸 읽고 분석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글이 또는 이 글의 필자가 사형제도를 뭐 지지하는가,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주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주장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증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어떤 글의 구조를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8주차에 강조했던 것 여러 가지 중에서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다 깊이 있게 살피면, 물론 이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좀 어정쩡하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뭐 그럴듯한데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논증적 글, 즉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그리고 토론에 임할 때는 어느 한 입장을 명료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겠죠? 나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과 이제 그것이 옳다고 옳음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을 살펴보건대, 나는 그 입장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어떤 그 근거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 간에 내가 택하지 않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타당한 게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그 어떤 문제를 깊이 있게,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주차 우리 사고표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6주차 정도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그 여야 주요 후보들의 토론회가 3번 있었는데, 토론회를 좀 관심 있게 좀 봤어요. 다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하여튼 조금 그래도 좀 봤는데, 그 토론회가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토론회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제 공격하는, 그야말로 이제 사생결단의 그런 어떤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등은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오직 1등,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그런 구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위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살벌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그다음에 상대방이 제시한 어떤 그 공약들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토론회를 보면 완전히 흑백 논리죠. 나는 선이고, 그야말로 이제 성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뭐 그러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뭐 선이고, 그 상대방은 그럼 뭐예요? 악이죠. 그러니까 이런 토론은 그 토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죠. 뭐 어느 한쪽을 이제 그야말로
아주 그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이성적 사고를 작동시키면서 그런 토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과 함께 상대방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반론을 펼치거나 이 토론이 좀 그래야 생산적인 것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면요, 내가 이제 전에 그 조선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조선대학교는 이제 그 중앙도서관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일정하게 잘 돼 있는데 전국 대학생 그 독서 토론 대회를 매년 해요. 이제 한 몇 번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좀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토론은 하여튼 상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토론이 되면 뭐 지금 내 서재에도 어떤 책이 하나 있냐면요.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뭐 이제 그 토론에서 그 하나의 토론의 어떤 뭐 전략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기법이죠. 토론에서 어떻게 상대를 제압할 것인가 이런 기법들인데 뭐 그런 어떤 레토릭이 수학적 방법이 이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말 것.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어정쩡하게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괜히 길게 설명을 한 것 같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8주차에 살폈던 그 사형제도에 대한 그 인간학적 성찰은 인간학적 고찰은 그런 어떤 균형 감각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 이제 9주차에 보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이 글은 상당하게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자료를 비교해서 읽어 보길 바랍니다. 뭐 내가 수업에서 이제 비교 설명하겠죠. 자 다시 봅시다. 형벌에는 응당한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형벌에는 응보와 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 처벌, 어떤 그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그 처벌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어떤 가능성의 문제, 그러니까 8주차에서도 얘기했던 어떤 아무리 그 범죄자를 할지라도 소위 개과천선의 어떤 가능성 이런 두 가지 관점이 병존하거든요. 그래서 응보와 교육 관점에서 형벌 적정성의 범위가 획정된다. 이제 이 김천 선생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사형과 관련해서는 응보에 의한 형벌의 적정성이라는 상한선을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이 그 소위 이제 그 응보에 그러니까 일단 과잉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절대 가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행위와 형벌 사이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비교 개념에 생명 가치의 절대성은 적합하지 않고 결국 비교를 불허하는 생명의 박탈인 사형은 그런 적정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형은 생명을 이제 박탈하는 그 형벌이기 때문에 어, 생명의 어떤 절대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가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그 이제 국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벌에 이제 형벌이 있지만 그걸 그러니까 국가 형벌권, 국가 공동체의 유지라고 하는 유지 그리고 그걸 위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형벌권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형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박탈형은
소위 그 어떤 행위와 형벌 사이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적정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이 이제 이런 그 논문들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논증적 에세이 중에서 그 가장 완성도가 있는 그런 학술적 글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 8주차에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그냥 쉽게 그 간추려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또 나도 가급적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서행제도가 오히려 구성원의 사료를 학습 들어갈 위험 등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권의 주체에 대한 논쟁을 통해 공동체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하여 생명의 단축 소멸을 가져오는 처분 권한이 없다. 이런 생명 현상의 부당한 개입이다. 그리고 생명 가치에 대한 수량적 접근의 문제, 사형제도가 오히려 구성원의 사료를 학습토록 할 위험 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본론에서 그 주장하였다 이런 얘기 알겠죠? 서론 볼까요? 우리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내가 그 여러분에게 아마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우리 사고 표현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죠. 그런데 그 우리 이제 친구들이 그 논증적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주차에 그 리포트 작성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할 때 특히 논증적 에세이를 이제 중심으로 논증적 글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8주차에 여러분이 그 중간시험 대체 과제로 써내도록 한 글이 논증적 에세이니까 그래서 논증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장하는 거고 뭔가를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주장하고 그 주장의 옳음을 입증하는 근거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 그래서 설득력 있는 글이 되게 할 것. 그러니까 이게 논증이에요. 알겠죠? 논증.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 주장의 옳음을 입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증적 글.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논문이 가장 그 완성도가 완성도 있는 그런 매우 좋은 글인데 이제 조금 이제 논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그 어떤 문장으로 좀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보란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눈이 내가 그 2주차 논증 그 저 리포트 작성부 특강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특히 논증적 글에서는 제목에서 두 가지를 제목에가 두 가지 그러니까 제목에 서술형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라거나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 둘 중 하나로 제목을 잡아야 되겠죠.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논증적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선 두 개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이 제목에 자, 이 글이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사형 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논제에 대해서 이 글쓴이의 입장이 어떻다? 사형 제도는 필요하다. 아니면 사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들어 있는 거죠. 사형 제도는 필요하다. 또는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알겠죠? 이 제목이가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이고 그 논제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떤 입장 혹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이 논증적 에세이의 제목에는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형제도는 우리가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형제도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일 뿐이지 사형 제도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 부분을 그 글로 쓸 때 사형 제도를 이를테면 뭐 부활시켜야 된다거나
그 지금 사형 제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사형 제도를 뭐 부활해야 된다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양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형제도와 관련된 것이 이 쟁점이 우리 사회에서 묵은 오래된 그다음 매우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제대로 지금 8주차, 9주차 2주간에 걸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아주 충분할 정도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이 문제로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아주 훌륭한 그 생각을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말로든 글로든 자신의 주장을 잘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글을 좀 잘 읽고 특히 내 설명을 좀 잘 들으면서 글을 보면 굉장히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 시여서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잔소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사형제도의 전폐에 관한 국제적인 조류는 폐지론.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볼까요?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천수 이 선생님은 교수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이제 그 주장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의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사형제도 존속하는 게 좋은가, 폐지하는 게 좋은가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흐름은 폐지론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엔의 97년 통계를 딱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90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61개 국가, 통상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4개,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가 27개국.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통계가 어디입니까? 유엔의 1997년 통계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은 그 제도상 및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02개 국가, 그 다음에 전체 국가 90개국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96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인가 이렇게 사형을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뭐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다. 뭐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거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의 흐름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좀 가고는 있죠.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상당히 많은 것도 분명하네요. 이제 미국도 주마다 좀 다르죠. 어떤 주는 폐지하고 어떤 주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이제 유엔의 인권규약, 1948년 유엔 인권규약의 사형 폐지 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제 기구에서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또 요구하고 그다음 이제 다자간 여러 국가 간의 어떤 협약에서 그런 외교 문서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좀 그런 방향이긴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1년 초에 이제 보니까 어떤 종교계에서 그렇죠. 종교계에서 이렇게 뭐 사형 폐지와 관련된
종교계도 그렇고 뭐 인권단체도 그렇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일련의 운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입법적인 노력도 있었다는 얘기죠. 입법. 그다음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발의를 하지만 이제 통과되지는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제 이번부터 사형을 인정하는 국내 법규. 자,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니까 사형제도 존재 봅시다. 우리 형법은 형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사형을 명시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쭉 보면 형법 41조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사형의 선고가 가능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거죠.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사형이 집행돼 실제로. 그 집행 때까지는 교도소에 이제 구치되고 법무부 장관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 명령이 내려지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하되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그 8주 차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법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확정된 사람들이 60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10년 넘게 10년 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하면 뭐 20년 되죠. 20년 뭐 20년 이쪽 저쪽.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무유기죠. 뭐 제대로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면 뭐 법이 있는데 법을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이긴 해요, 사실은. 그다음에 법률상에서 이제 사형 선고가 가능한 행위를 이렇게 그 세세하게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제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특히 사형과 같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의 경우에는 어떨 때 이제 사형 선고가 가능한가? 뭐 형법에 있고 뭐 형법에 있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수계로서 행하거나 아, 그러니까 또는 뭐에 참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때 그 5.18 광주 학살을 이렇게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했죠.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죠. 이 규정에 의해서.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내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예, 여기도 보면 뭐 이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분열할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 뭐 이렇게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렇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국가보안법도. 국가보안법은 이제 우리가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제 6.25 전쟁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아니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 전쟁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분단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자,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로서 수계 임무에 종사하거나 자, 이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승만 때 박정희 때 많은 그 정치적 반대자 이런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그다음에 분단 체제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이제 이런 추정을 그런 소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서 사용을 많이 시켰죠. 사용을 많이 시키고 소위 이제 박정희 때는 그 납부거부들을 이제 뭐 고문을 해서 그 간첩으로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워서 사용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최근에 와서 그 법원에서 재심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범죄다라고 해서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결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원상 회복은 못하죠. 이제 가족들, 남은 가족들이 몇십 년 동안의 한이 조금은 이제 그 좀 풀 수는 있었겠지만, 사형제도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위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1차 시험까지 하고 쉬었다 2차 시에서 바로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